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 배합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향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의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국자개발 프리미엄 침향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향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향환.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외국 국민 여러분,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특집 방송으로 한번 썸네일 보내주십시오. 오늘 특집 방송으로 대한민국 운명의 날, 기각 또는 각하냐 아니면 인용이냐. 오늘 정말 대한민국의 향후 50년 심지어 100년을 가름짓는 운명의 날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체제전쟁이다. 또는 오늘의 탄핵 심판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운명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판가름이 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오늘 탄핵 심판 결과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다. 오늘 이 특집 방송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고, 또 대심판정 안에서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소장 권한대행이 읽는 주문서, 그 내용도 그걸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기자들도 나가 있습니다. 아투TV 기자들, 또 아시아투데이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 기자들도 연결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입니다. 저기 지금 자리가 9자리인데 맨 오른쪽 끝쪽에 한 자리가 공석이고 모든 8개의 좌석이 곧 있으면 11시 되면 헌재 소장 권한 대행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문영배 소장부터 들어오고 재판관이 선임된 순서대로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앉게 됩니다. 중앙에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왼편으로는 여성 재판관 4명이 앉게 되고 오른쪽으로는 남성 재판관들이 이렇게 앉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지금 이미 출석해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지금 문서를 읽는 것인지 휴대폰을 보는 것인지 지금 밑으로 눈을 응시하면서 보고 있고, 중앙에 속기록 담당하는 헌재재판소,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어제 출석하지 않는다고.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텔레비전으로 시청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중앙에 케이블을 깔고 하는 것 보니까 방송 관계 또는 통신 관계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5분 전인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채영 기자가 나가 있는데 헌법재판소 앞에 나가 있어요. 정채영 기자 연결됩니까? 현장 상황 아직 우리 정채영 기자를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탄핵 심판은 사실 지난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보시면은
절차적 흥결에 대해서 많이 재판관들이 중점을 두고 선고 결과를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도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그러니까 전체 탄핵 소추안의 한 80% 되는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이 기사를 한번 올려주실 수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1분 뒤에 우리 현장 연결하시고, 탄핵 심판 절차적 문제 3가지 논란, 내란죄 철회,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거, 그리고 신빙성 없는 홍장훈의 가짜 지능이 글씨 메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국회의원 끄집어내 이런 진술, 이 3가지 논란을 헌법재판관들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은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장이 연결된 것 같은데 우리 헌법재판소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죠. 정채영 기자, 현장 상황 좀 전해주세요. 네, 저는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에 와 있습니다. 이곳 안국역 일대에는 어젯밤부터 탄핵 찬반 집회가 밤새 내 이어오다 현재는 소강 상태로 다소 차분한 모습입니다. 헌재 앞을 지나가려면 기자증과 신분증을 보여줘야 할 만큼 장비는 삼엄합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게 됩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 서초동 서저로 복귀해 탄핵 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할 전망입니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현재 반경 150m 이상을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공 상태로 만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전국의 최고 수준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날 집회 현장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4명의 사망자가 나온 만큼 경찰도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헌재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기동대 110여 개, 부대 7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혹시 모를 추락사고를 막고자 지하철역 인근 한풍구는 사람이 올라설 수 없도록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고 관내 언론사 등 일부 시설 앞에는 경찰 바리케이드가 펼쳐져 있습니다. 정계선, 문영배,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이미선, 김영두 8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검은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맨 채 오전 6시 54분께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가장 마지막으로 오전 8시 22분께 출근했으며 검장 정정에 회색 넥타이를 메고 무표정으로 청사로 집행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판의 최종 변론인 인용, 기각 각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재 앞에서 아시아투데이 정채연입니다. 현장에 있는 정채영 기자 수고하고 계시군요. 지금 소리가 조금 전달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장에 각종 언론사, 매체들이 지금 중계차를 동원한다든지 또는 이 무선 마이크를 쓰다 보면은 전파가 서로 교란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잡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우리 정채연 기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아주 고생하고 있군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핵 심판 절차적 문제 3가지 논란, 이걸 굉장히 유의해서 오늘 최종 주문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내란죄 처리한 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거, 신빙성 없는 증거. 이게 이제 내란죄 처리 부분이 사실은 절차적 흠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 심판을 하면서 탄핵 소추 투표를 국회에서 가결시켰는데 그때는 들어가 있었던 내란죄가 헌재에 가서 헌재 심판정에서는 전체 내용의 80%인 내란죄가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헌재에 처음에 들고 갈 때는 정청래가 들고 갈 때는 이건 수박입니다라고 들고 갔는데 다 드러내고 나니까 이거 호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호박 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국회로 들고 가서 수박으로 바꿔와야 되는데 그럼 다시 탄핵 소추안을 올리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 투표할 때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표가 나오겠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어떤 절차적 흠결이 재판관들이 오늘 예리하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서,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끼리 동의하지 않은 거, 당사자끼리 부동의한 검찰 신문 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가 그걸 증거로 채택하겠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해 버렸습니다. 그럼 헌재 스스로 현행 법을 어긴 게 되거든요. 이것도 절차적 흠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빙성 없는 증거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정원 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의 지렁이 글씨 가짜 메모,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국회의원 끄집어내,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인원, 요원, 군인들을 밖으로 민간인들하고 격리시켜라 이런 소리였는데 그 가짜뉴스, 그 과정에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성찬 이런 국회의원들이 개입이 되어서 약간 회유 공작을 했다. 양심선언을 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어버린단다. 이런 곽종근의 진술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결정적인 하자들이 많이 이제 나왔다. 이 절차적인 흠결을 지적을 세게 하게 되면은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기각이나 각하라는 어떤 그 멘트에 이제 조금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각이란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탄핵 소추안 자체가 중대성이 떨어지고 이야기가 안 되니 요건 조금 폐기 처분하자. 이게 기각입니다. 각하는 요거 나름 일리가 있는데 절차적인 흠결이 너무 많아서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다시 각하되어서 국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애국 국민들이 염려를 하시죠. 근데 다시 그게 국회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헌법재판소로 탄핵 소추안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가 지금 이 애국 국민들의 이런 폭발적인 여론 속에 누가 감히 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표를 찍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각하나 기각이나 결론은 같습니다. 매 한 가지입니다. 인용만 피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오늘 이 아시아투데이 보도를 보면은 중도 성향의 김영두, 김복형, 정정미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그 밑에 그래픽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오늘 아시아투데이 조간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 뭐 왼쪽 상단부터 문영배, 이미선, 정영식, 정계선, 조한창, 정정미, 김영두, 김복형 이 8분의 재판관들이 그동안 어떤 판결을 해왔느냐, 그리고 어떤 취임사를 했느냐, 이걸 쭉 보면 오늘 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캐스팅 보트는 저 위쪽에 밑쪽에 있네요. 밑쪽에 정정미, 김형두, 김복형 이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밑에 밑줄에
왼쪽으로부터 두 번째 정정미 재판관, 여성 재판관,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이 세 사람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 문영배, 이미선, 위쪽에 있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이고, 정계선 재판관은 이번에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인데,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이번 탄핵 심판 이순영, 신한미 판사들이 영장 발부하고 기각하고 할 때, 또 차은경 부장판사 영장 발부했죠. 구속영장 발부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었습니다. 정계선은.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이미 입장이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계선은 지난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할 때도 정계선은 유일하게 인용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문영배, 이미선조차도 기각을 선택했는데 정계선은 인용을 선택했죠. 파면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정정미, 김영두, 김복형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이제 보면은 여기서 또 재판관 얼굴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윗줄에 있는 정영식 재판관, 상단의 세 번째 정영식 재판관하고 제일 밑에 오른쪽에 김복형 재판관, 그리고 제일 밑쪽에 왼쪽에 있는 조한창 재판관, 이 세 분의 어떤 판단 결과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 3명만 반대를 해버리면은 나머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김영두 재판관이 탄핵 인용하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반대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습니다. 탄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영식 재판관하고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거든요. 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 되돌려 보낸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적 흠결,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을 아주 중요시하게 보는 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사건에서 내란죄를 철회했거나 또는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거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 오염된 진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절차적 흠결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각하시킬 가능성이, 각하 의견 낼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선고에서 유일하게 탄핵 소추안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모두 위헌이나 법률 위반이 없다고 밝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각하나 기각 의견을 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커졌죠. 그런 문제를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선고 주문을 할 때 조금 이따가 이제 11시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 그림을 좀 보면서 문영배 재판관, 현장에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나 들어오는 장면이 있으면 바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시가 되었네요. 지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현장 그림을 플레이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판관들이 들어오면은 문영배 재판관부터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현재 재판관이 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됩니다. 왼편 내좌석은 여성 재판관, 오른쪽 내좌석은 남성 재판관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른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경호 관계상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어제 밝혔습니다. 왼편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방청석에는 이번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국민들 또는 또 당 관계자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재판관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오늘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그 주문서를 읽게 돼요. 그런데 헌법재판 실무제요라는 그 지침서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전원 일치, 이제 들어오시는 모양이군요. 재판관들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죠.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문영배 소장이 제일 먼저 들어올 것 같은데. 문영배 소장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김영두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남성 재판관들, 남성 재판관들은 오른쪽으로, 여성 재판관들은 왼쪽으로 들어왔습니다. 8명이 다 들어왔습니다. 자, 재판관들 발언 시작하면은 오디오를 현장으로 돌리겠습니다. 아마 문영배 소장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오디오를 현장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이 지금 기념 촬영을 좀 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문영배 소장이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오늘 이 문영배 소장의 주문서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8인 전원 일치가 되면은 사유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원 일치가 의견이 난, 그게 이제 기각각하이든 인용이든 간에 8인 전원 일치일 경우에는 이유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유, 이러한 사유, 이러한 사유로 마지막에 가서 인용이다, 기각각하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문영배 재판관이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한다. 아니면 뭐 인용이다, 뭐 기각각하다, 이렇게 되면은 사유는 나중에 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재판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디오가 나오나요?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험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저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 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공간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사항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네, 지금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서를 읽고 있는데 지금 사유를 먼저 읽고 있어요. 사유를 먼저 읽게 되면은 지금
8인 전원 일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지금 그 심판 결과를 먼저 말하지 않고 각 아이템별로 각 항목별로 지금 사유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문영배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내용을 보면은 계엄 선포, 의회 폭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의회 폭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절차적인 어떤 적법성을 준수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요. 국방장관에 대한 병력 투입 지시를 한 것이 정당했나, 그리고 포고령이 현행법 위반이었나, 그리고 선관위 압수수색에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대법관, 전직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런 사유가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성이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아마도 많은 언론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법치국가 위반, 뭐 민주주의 위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좀 중요하게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이 오디오가 나오나요?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최종, 주문서를 읽고 8명의 재판관들이 퇴정을 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이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은 결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11시 2분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밝혔습니다. 11시 2분부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것으로 이렇게 주문서가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번 제가 쭉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멘트를 좀 받아 적었는데요. 정확하지만 하진 않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관련된, 헌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 지금 사유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를 먼저 읽게 되면은 8인 전원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를 먼저 읽는 걸로 봐서 이건 8인 전원일치로 결론을 낸 것이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유를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계엄선포. 계엄선포 관련해서는, 국회 우리 계엄법에 따르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가 비상사태, 교전상태, 전시나 사변, 이게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의회 폭주, 국회의 전행 등의 주장은 당시 장관이나 검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는데 이 탄핵소추의 행위를 정치적인 우려나 어떤 그런 내용들, 근데 중대한 현실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사유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의 국회의회 폭주에 대해서 중대한 현실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계엄법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할 때 전시나 사변, 어떤 교전 상태,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이런 의회 폭주를 통한 이런 전행들은 중대한 현실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평상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의혹만으로 중대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CCTV를 24시간 공개를 하고 수검표 대책을 중앙선관위가 마련했다. 그래서 피청구인의 주장을 위기 상황으로 볼 수가 없다. 부정선거 관련도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군인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야기하는 경고성이었다. 경고성으로 주장을 하지만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 준수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한 그 국무위원들의 구성원들의 의견 진술 부여가 없었다. 그래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그 국무회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밑에다가 이제 회의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부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서를 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즉시 통보도 안 했다. 국회로 즉시 통보 안 했다. 국회 통보를 하지 않고 중계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네. 자, 그리고 국방장관에게 병력을 투입한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도 보인다. 군인들이 민간인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포고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계엄 포고령 있잖아요.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권력 분립을 위반 그리고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그래서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말한 키워드 중에 영장주의 또는 사법권 침해, 영장주의 위반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포고령에도 정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권력 분립을 위반했고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있고 전산실을 촬영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또 사실 이게 이슈는 많이 안 되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 여기에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문영배 소장,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 대법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전 대법관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 즉,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법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이런 사유가 있는데, 사유를 쭉 읽었기 때문에, 이거 8인 전원 일치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었죠. 그런데 결론은 뭐였나? 이게 이제 파면할 중대성이 있느냐? 중대성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국회 대립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뭐,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이거 민주주의에 위배가 된다. 헌법 통치기구를 유지하는 데 위배가 된다.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데 위배가 된다.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보다는 크다. 결론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크다.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1시 22분이죠. 11시 2분이 아니에요. 11시 22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단심제입니다. 단심제. 2심, 3심이 없습니다.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시 22분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문영배 헌재 재판소장 등 8명의 재판관들이 전원 출석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호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출석을 해서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방청 신청을 했던 많은 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헌법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8인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었는데, 지금 뭐 국회 법사위에 탄핵 관련해서 조사가 없었다고,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또 국회법상 1차 소추안이 투표 불성립 되었지만 2차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일사부조리 위반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별개 의견으로 정영식 재판관이 이게 단시간에 해제되었다. 그러니까 개별 의견을 이렇게 달게 된 것은, 지금 보면은 개별 의견을 단 재판관은 저기 위쪽에 있는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이미선, 김영두,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개별 의견을 달았는데, 정영식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제 결과를 우리가 다 알게 됐으니까 8인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는데, 개별 의견으로 정영식 재판관의 경우에는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되었다.
이 부분이 있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형사소송법, 즉 검찰의 신문 조서를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근데 이걸 채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또 개별 의견으로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별 의견을 달았네요. 그래서 8인 전원 일치 의견에다가 개별 의견이 몇 개 들어가고 결론은 대통령 파면으로 11시 22분부로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멘트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계엄 선포가 되면은 계엄 선포 관련해서는 국회 헌법과 계엄법상 보면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전시나 사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이 소리죠. 전투적 상황이 일어나야 된다.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 교전 상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의회 폭주라든지 뭐 국회의 전횡 뭐 이런 것들은 뭐 탄핵 소추안, 뭐 줄 탄핵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예. 탄핵 그러니까 야당 측의 줄 탄핵이 아주 정치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 검사, 방통위원장 등 소수에 대한 어떤 탄핵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또 예산안 같은 경우도 이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는 없다. 국회 예결 특위 과정이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중대한 현실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군요.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정선거가 있다는 의혹만으로 중대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다. CCTV를 24시간 공개를 하고 수검표 대책을 선관위가 마련했다. 그래서 피청구인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을 위기 상황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나 이런 문제들을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건 아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격분한 탄핵 반대 세력이 저 버스는 일반 버스입니까? 아니면 경찰 버스입니까? 한번 기사 내용을 보죠. 아직 나오지 않군요. 경찰 버스로 유리를 파손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이런 의회 폭주, 입법 폭주, 전횡에 대해서 경고성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계엄법, 헌법을 준수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 또 국회 권한 행사를 막는 방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실제적 요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준수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무회의를 열긴 열었는데 그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그 구성원들의 의견 진술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또 그 국무회의 결과 내용 회의록에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사인을 해서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선포했고 또 국회에 즉시 알리지도 않았다. 물론 생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국회에 즉시 뭐 문서행위라든지 즉시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절차적 준수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자,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현장이 준비됐나요? 예. 아직요? 네.
조금 더 이따가 현장을 한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에 대해서도 멘트가 있었는데, 이 국방장관에게 국회에 병력 투입하라고 한 거, 이것도 보면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정당 활동 자유를 침해했다. 군인들이 일반인과 대치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본 거예요. 심각하게 봤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정당 활동 자유를 침해했다. 군인들이 일반인과 대치하도록 했다. 포고령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 금지를 선언함으로써 권력 분립을 위반했다. 그리고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지금 오늘 문영배 재판관이 많이 쓴 표현 중에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사법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영장주의 위반, 사법권 침해. 판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재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사법권을 침해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관위 압수수색. 현장에 연결되나요? 아직요? 선관위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계엄군이 들어가서 전산실을 촬영 한 것, 이런 것들이 영장주의에 위반이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은 비상계엄 상태가 아니면 들어가 볼 수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비상계엄 상태가 아니면 선관위 같은 경우는 영장, 압수수색 영장, 을 청구를 해도 사실 법원에서 거의 다 기각이 되기 때문에, 영장 기각 때문에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비상계엄일 때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슈가 잘 되지 않았던 위치 확인 시도. 대통령이 직접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를 했다.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 전 대법관을 포함해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 특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전 대법관도 포함된다고 아주 강조하는 그 멘트를, 어떤 뉘앙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판사들에 대해서 위치 확인 시도를 하고 했다는 부분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좀 난 것 같아요. 자, 우리 기자 현장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우리 정채현 기자 연결됐습니까? 네, 현장 소식 전해 주실래요? 네, 조금 전 헌법재판관 8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문 대행은 계엄 포고령이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파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이날로 취임 1068일째입니다. 취임 후 6개월 뒤 입주한 한남동 관저에서는 886일간 생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던 20일을 제외하면
866일 동안 관저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된 그는 오는 14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뇌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그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당시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으나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은 해당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뿐 아니라 구속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헌재 앞에서는 선고 발표 전후로 몇 시간 동안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좌파 성향의 유튜버가 경찰에게 소리를 치며 마찰을 빚기도 했으며 선고 이후에는 헌재를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사과하라고 연신소리쳐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재 앞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정채연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특집 방송으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하고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광동 침향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영상이 있나요? 면역력 증강에 좋다고 합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배우 김영철 씨가 추천하는 광동 침향환입니다. 1833-4544로 전화하시면 아투TV 시청자분들은 2박스를 사시면 2박스를 더 드린다고 합니다. 네, 2+2 행사이고요. 누적 판매가 지금 100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침향과 최상급 녹용 등을 배합해서 직접 생산한다고 합니다. 1833-4544로 전화하시면 2박스 사시면 추가로 2박스를 더 드린다고 합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